네, 전직 보좌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시간이네요.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좀 대북 관계 이야기를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상진 전 보좌관, 북한이 대남비라 1,200만 장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은 북한 쪽에서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하고 대화의 채널을 재개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할 게 아니고. 예, 예.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삐라금지법 도입 논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최영호 비서관? 뭐 현행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접경 금지 지역에 이제 대북 어떠한 그 행위를 이제 금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차치하고 지금 또 막고 있어요. 지금도 막고 있는 네. 건 뭐 어떻게 막고 있냐고 하냐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그다음에 공유수면법 이거 위반으로 막고 있거든요.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에 물자를 보내니까 허가받지 않은 물자를 보낸다. 그다음에 그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드론 이용한다. 그럼 드론도 규격이나 허가받은 드론이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았다. 공유수면법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다 페트병 보내는데 뭐 이제 그것도 뭐 네. 오염시킨다. 환경오염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러한 이유인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 어떠한 그 기술적인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사실은 좀 본류로 돌아와서 이 삐라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적대 행위로 평화를 저해한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제한되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뭐 독재 시절에도 있었고 정보가 네. 제한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뭐 라디오나 아니면 어떠한 뭐 실제로 뭐 불온 서적이죠. 불온 서적이나 아니면 실제로 삐라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게 그게 정말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네. 달리 있어요. 지금과 같이 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뭐 그림이나 이상한 뭐 합성된 사진이나 이런 걸로 욕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의 본류는 사실은 좀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도 네. 크거든요. 표현의 자유, 정보 제공의 자유, 좀 이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삐라금지법 도입 논의 이건 뭐 섣부른 감이 있다. 제한을 한다는 게 세계 보편적 인권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뭐 고상진 부장관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예, 저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결코 우리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어떤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국민 여론들 사이에 나눠져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뭐 정동영 의원도 나와서 그런 표현을 하던데 NSC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중에서 통일부 장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후임 통일부 장관 인선 준비 중이에요. 뭐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임종석 의원, 전 의원, 이인영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뭐 뜻밖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글쎄 이제 네. 정치인 출신들의 어떤 고도의 정무적 감각을 높이 사는 그런 이제 하마평들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물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도 생각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정치인 출신으로서 나올 수 있는 오류도 또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최근에 그 볼턴의 회고록이 굉장히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대처 능력, 대처 방법 이런 부분들하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볼턴의 그런 회고록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네.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도의 정무적 감각이 비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무적 감각이 아니라 미국과의 어떤 균형적인 네. 인식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 중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미국의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네. 미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발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인이 맞더라도 네네. 좀 외교 감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네네. 이런 인물이 맡는 게 좋겠다 그런 지적이신 것 네네네. 같고 임종석 이인영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최영호 비서관은 좀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지금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부각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통일 관련 이슈, 대북 관련 이슈에서 뭐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도가 부각이 됐고 그 외에서 통일부 장관이 뭐 전면에 나선 적도 없었고 과연 통일부가 대북 이슈나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뭐 어떠한 정책 개발하거나 정책에 어떠한 선점을 잡고 더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청와대 정확히 얘기하면 청와대의 부속 기관 정도의 역할을 했던 건데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이 누가 와도 그 역할을 좀 깰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통일부 장관이 중요한가? 그 누구를 앉힌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많이 전환이 된 상황에서 일단은 그 전까지 인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직접 하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과거에 정동영 전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네, NSC 지금, 네. 상임 네. 부의장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6개월 만에 미국을 갔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어떤 좀 자발적이고 그 능동적인 그런 지금 현재 책임 있는 관료들의 모습들이 좀 결여돼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누가 오든지 간에 힘을 실어주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좀 더 체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임에 어떤 인물이 기용되는 게 필요한지 뭐 다 같이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이야기 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오늘은 좀 그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통합당 출신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흘러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보라 전 의원이 야당 인사의 입을 감안하면 좀 이례적인 행보로 보여졌는데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최영호 비서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그 깊은 연관은 우리 지역과 깊은 연관은 전북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보라 전 의원이 예, 신보라 전 의원이 전북대 출신이라는 거고 그분이 사실은 좀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전북대에 제가 2010년쯤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전북대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다른 대학에는 없는 북한 인권이라는 대자보가 그 학교 곳곳에 다 붙어 있어요. 북한 네. 인권이라는 곳에 그 아는 사람들은 전북대는 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네. 됐죠. 여기선 다 민주당이 당선되는데 뭔 전북대가 뉴라이트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뭐 여기 현역 국회의원도 뉴라이트다. 뭐 그쪽 계보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신보라 의원도 푸른 공동체라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뉴라이트라고 하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가 소속된 전북대 내 푸른 공동체라는 소속의 의원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전북대와 지금 민주당 인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보라 전 의원이 그러니까 푸른공동체 출신이었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예. 국회 입성을 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다시 지금 그러다가 그러니까 뉴라이트에서 예. 새누리당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민주당 어쨌든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본인은 뭐 그쪽에 있으면서 이쪽 일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둘 다 한데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영입이 되거나 그렇게 가치를 볼 수 있는 거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 민주당 내 그러면 뉴라이트하고 또는 신보라 전 의원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뉴라이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전북대 뉴라이트 그 계보랄까요? 역사 이것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이제 사회자분이 훨씬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혼자 궁금해서 인터넷 웹서핑하면서 아니 우리 저 찾아봤는데 소장님도 저 네. 뉴라이트신가요? 아니, 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90년대 후반에 이제 전북대 전북 총련이라고 하죠. 한 총련 산하 전북 총련의 그 NL들이 전체가 전향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예, 이제 그래서 전북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은 그 전향한 학생의 이 맥락이 유지가 되면서 북한 인권이라는 그 특이한 대자보가 붙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뉴라이트나 보수나 이런 쪽의 계열들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내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의 젊은 학생들은 당연히 뭐 진보라는 단어를 네. 붙인다거나 이런 걸 좋아했지 보수나 뉴라이트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멀었는데 전북에서만 유일하게 젊은 어떤 학생들 중에 보수나 뉴라이트라는 단어와 가까운 면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는 신보라 의원이고 21대는 사실은 의원은 되지 못했지만 백경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전북대 출신의 이 푸른 공동체 이 일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생각해 보면 전북대가 21세기 들어서 사실은 젊은 보수의 산실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학생 운동을 보면 민족해방 계열, 뭐 네. NL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동 계열하고 민중해방 계열, PD라고 불리는 예. 이런 계열이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진보 계열이었는데 어느 날 전북대의 NL 계열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지금 이제 뉴라이트 이 운동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소속된 그 출신의 정치인들이 최근에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사실은 젊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북대 젊은 보수는 사실 좀 지금 젊은 보수들이 지금 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네. 한 10년 정도는 빨랐던 거죠. 그런 정치권에 이제 그렇게 진출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글쎄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도 대표적으로 운동권 출신 중에서는 지금 하태경 현 의원 네. 그리고 또 신지호 전 의원 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과거에는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 네. 사상 전향을 했던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독수리 오영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학생운동에 많이 투신하셨던 분들이 이제 공개적인 네. 전향을 했던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꼭 NL 계열이 아니고 이게 전체. 그렇죠. 그거는 네. 개별적인 그렇죠, 사실 그렇죠. 개별적인 네. 사상 전향인 건데 이렇게 무슨 총련 단위로 음. 된 경우는 전북이 유일한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럼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 지역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웃긴 네. 게 서울로 아니 허연준, 유재길 이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분- 좀 뉴라이트로 좀 공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허연준 아니, 뭐 예,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게 왜 다르냐면 서울로 네. 가신 분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 운동에 투신을 하셨죠. 뉴라이트의 북한 인권 정체성을 예. 유지한 채 운동에, 예, 보수 보수로. 운동에 투신을 하셨고, 근데 전북에 남아 계신 분들은 네. 여기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죄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지를 진짜 단 사람들은 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 지금 허연준, 유재길 이 두 분은 지금 네. 중앙정치권에서 네네. 뉴라이트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유재길 씨는 지금 총선 출마를 좀 하려다가 좌절을 한 적이 있었고 20대 그 국회 때 과정에서 그랬죠. 20대 국회 때. 유성엽 의원과 지금 형제죠? 예, 뭐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네. 막내 동생이시고 유재길 씨 같은 경우에 과거 전북대 운동권 중에서 대표적인 인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라이트로 전향을 하면서 대표적인 또 북한 인권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년 전에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어떤 정착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시다가 공안에 잡혀가지고 한동안 억류도 됐던 그런 고초도 겪었던 것처럼 이분은 공개적으로 본인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정치적으로도 활동하셨던 분이고 20대 국회 때 은평에서 이재호 의원 지역구에 이제 사실상 공천을 받았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옥새 파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출마의 길은 막혀버렸던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죠. 네. 윤석열 의원은 그 동생의 그런 전향에 대해서 예.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은 뭐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음. 대해서 좋고 나쁘다라는 평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 억류돼 있을 때도 사실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뭔가 좀 외교부에 이거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정도로 사상을 전향할 정도로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네. 그에 따르는 고충도 스스로가 감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는 네, 진보 진영에 그냥 잔류하는 네, 이걸 뭐 전향이라고 해야 됩니까? 잔류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전향을 하려면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제 표명을 네. 해야겠죠. 위장이죠, 이제, 위장.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들 하시니까. 네, 되게 전향이 독특한 아니고 상황이죠. 예. 음. 또 웃겨요. 술자리에선 다 맞다고 하는데 또 공개적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름도 얘기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술자리에서 맞다고 한다는 건.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다른 분들이 분들이 이제 저 사람은 뉴라이트도 했고 푸른 공동체도 했고 뭐 거기에 다 일조를 했다고 하는데 후에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은 이제 찾아보면은 네. 후배들이 한 거지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그 염경석 정의당 후보께서 TV 토론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김윤덕 의원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해명을 해달라 네. 했는데 그때도 명쾌하게 해명이 됐나?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 지역에서 뉴라이트 출신이었다가 정치권으로 전향 하신 분들은 네. 공개적으로 본인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라고 하질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지도 않고요. 네. 뭘 근거로 뉴라이트 운동했다. 같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전에 최 변호사 말씀대로 음.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할 때는 이제 다들 함구를 하고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전북 총련의 전향이라는 거는 네. 공식적인 어떠한 자료가 남아 오피셜이니까. 있으니까. 예. 네. 어쨌든 그분들이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공공기관 뭐 이런 장의 자리에 예. 계시는 상황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서울 쪽에 가신 분들은 왜 자기를 내걸고 뉴라이트 운동을 했는데 지역에서는 그걸 이제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생기는 배경 뭐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역 정서일까요? 아니죠. 네. 그 지역 정서 서울로 가서는 그 보수 표방이나 사실은 젊은 지금 보수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사실은 연속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나올 정도로 어떠한 입지가 확고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젊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은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에 남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서울로 간 사람들은 보수를 표방하는 거고 지역에 남는 사람들은 보수를 표방하지 못하는 거죠. 네. 뭐 같은 분석이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은 어쨌든 모든 선거가 51대 49입니다. 보수 쪽에서 이기든지 진보가 이기든지 51대 49인데 그러다 보면은 뭐 충분히 본인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방을 한 상태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네. 우리 전북의 지역에서는 이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향이고 또 속된 말로 약간의 변절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현실 정치에서 선출직에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다. 예. 일단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근데 과거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도 그러니까 뉴라이트와 같은 철학이나 뭐 이런 이제 신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정서 또는 자기의 당선, 뭐 정치적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뉴라이트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좀 의미를 갖지 않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신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운동을 할 때나 그게 뭐 내가 어떠한 지향점이 되지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어떠한 과거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다거나 떳떳이 밝히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선출 측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럼 사실은 좀 비겁하고 좀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은 좀 기만하는 행위라고까지 보여져요. 네. 고상진 보좌관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아닌 것 같다. 태생적인 한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보수들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뉴라이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왜 그게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본인의 그런 뉴라이트 활동에 대해서 떳떳하게 유권자들한테 공개적으로 표방을 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도 저는 또 바람직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부자가 오늘은 이제 전북의 뉴라이트 계보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눈 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신념, 또 과거의 행적, 이력 이런 부분들에서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